1997년 재계 순위 28위, 계열사 23개. 매출 2조 원을 자랑하던 대기업이 단 1년 만에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그룹이 스스로 해체를 선언했다는 사실인데요. 19개 계열사 중 15개를 한꺼번에 부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날 재계는 경악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부채가 한순간에 터지면서 회장은 파산 후 감옥에 갔고 동대문의 랜드마크였던 쇼핑몰은 주인을 잃었죠. 외환 위기 때문에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19년 동안 쌓아온 시한폭탄이 그제야 터진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거평그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평그룹의 시작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창업자 나승열이 세운 작은 건설 부동산 회사가 출발점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회사는 서울 연희동, 역삼동, 서초동 같은 핵심 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으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요. 당시 부동산 개발 사업의 구조는 단순했는데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분양해서 이익을 남긴 다음 그 돈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었죠. 거평은 이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면서 자본을 불려나갔고 1989년에는 거평관광과 거평식품까지 설립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 거평은 이미 계열사 15개에 자본금 3,933억 원, 매출 9,013억 원 규모의 신흥재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중소건설업체가 재계에서 주목받는 그룹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이 성장의 비결은 다름 아닌 공격적인 인수합병이었거든요. 1991년 거평은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던 대동화학을 인수하는데 이게 거평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남들이 꺼리던 회사를 싸게 사서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내는 데 성공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거평 개발을 세워서 본격적인 그룹 체제를 갖추게 되죠. 대동화학 회생 성공은 나승열 회장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줬는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나중에 무리한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1992년 거평은 동대문 인근의 덕수중학교와 덕수고등학교 부지를 인수하면서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목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타운을 짓는 것이었는데요. 1년 뒤인 1993년에 완공된 건물이 바로 거평 프레아입니다. 상가와 도매상 중심의 패션 쇼핑몰로 기획된 이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100% 분양에 성공했고 분양 이익만 약 1,000억 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왔죠. 강남도도 아니고 동대문에서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건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언론에서는 거평을 두고 제2의 현대건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부동산과 유통을 겸한 신흥종합그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거평 프레아의 성공은 그룹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때부터 나승열 회장의 인수합병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1994년에는 공기업 민영화 1호였던 대한중석을 인수하면서 재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대한중석은 텅스텐 광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던 회사였는데 한국산업은행이 공개 경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2차례나 유찰될 정도로 인수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거평이 이 회사를 가져가면서 공기업 민영화 1호 인수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을 얻게 됐고 사업 영역도 광물과 화학, 소재 산업까지 확장되죠. 토목과 건설, 부동산 중심이던 그룹이 자원과 화학까지 아우르는 종합그룹으로 이미지를 바꾸려 했던 겁니다. 대한중성 인수를 전후로 거평의 인수합병은 거의 연례 행사처럼 이어졌는데요. 매년 3개에서 5개의 회사를 사들이는 속도였습니다. 94년에는 부도난 서울 여의도 라이프쇼핑과 한국양공유통을 인수했고 1995년에는 포스코 계열사였던 포스코캠과 정우화학 그리고 반도체용 리드프레임을 만들던 한국시그네틱스까지 가져왔죠. 이렇게 3년 동안 10개가 넘는 회사를 사들이면서 거평은 재계 30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1995년 기준으로 거평 본사와 거평건설, 시그네틱스 코리아 등 계열사의 자본 총액은 1,161억 원에 불과했지만 대한중석그룹 전체를 합치면 2,772억 원 정도였거든요. 신흥재벌이라는 타이틀이 붙기에 충분한 규모로 성장한 겁니다. 패션, 부동산, 건설, 화학, 무역, 유통, 증권, 전자부통까지 거평은 단기간에 정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계열사가 19개에서 23개까지 늘어났고 매출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사이를 오갔으며 재계 순위는 28번째까지 올랐죠. 언론에서는 30대 그룹에 진입한 지 1년 만에 몰락한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거평의 성장 속도와 몰락 속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화려한 외형 뒤에 숨겨진 수익 구조였거든요.
1996년 거평그룹의 매출은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익은 고작 20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익률로 따지면 1%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매출 규모는 재계 22에서 30위권이지만 실제로 남는 돈은 거의 없는 구조였던 거죠. 1997년에는 매출이 2조 원까지 올랐지만 이익은 오히려 200억 원 이하로 떨어졌고 이건 전형적인 외형 위주의 레버리지 성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회사를 사고 또 빚을 내서 다음 회사를 사는 방식으로 덩치만 키웠던 건데요. 인수한 계열사들 사이에 시너지가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승열 회장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1996년 이후에는 금융 분야로까지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강남 상호신용금고, 3일중앙금고, 한남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제2금융권과 증권사까지 그룹 아래로 편입시키려 했거든요. 법정 관리 중이던 산미 화인세라믹스를 인수해서 대한중석과 합병하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미 부동산과 건설, 유통, 화학 등으로 넓어진 사업을 금융업까지 확장하는 매우 공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확장이 차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부동산 개발로 벌어들인 이익을 기반으로 무역과 화학, 유통 회사를 사들였지만 이들이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또 다른 인수에 나섰던 겁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고금리와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축소, 기존 대출 회수 압박이 레버리지로 성장한 그룹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견고한 재무구조를 갖추지 못한 거평은 이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없었거든요. 특히 거평의 주력이었던 건설과 부동산, 개발 사업은 외환 위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신규 분양이 멈추고 상가와 오피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거평 프레아 같은 상가의 임대와 분양 수익도 급격히 줄어들었죠. 부동산과 건설 기반의 현금 흐름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금리와 차입금 상환 압박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유동성 위기가 단기간에 심화됐습니다. 1997년 말부터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룹 차원에서 자산 매각이나 구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미 누적된 부채와 투자 규모가 너무 컸거든요. 매출 2조 원, 재계 28이라는 화려한 외형이 이익 200억 원, 높은 부채 비율이라는 실체를 가릴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거평그룹은 역사상 유례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998년 5월 12일 재계 28위 거평그룹의 3개 계열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같은 날 거평그룹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은 재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산하 19개 계열사 중 4개사만 남기고 나머지 15개 계열사는 부도 처리하겠다는 구조조정 아니었습니다. 생존 대상으로 지정된 4개 회사는 거평 시그네틱스, 거평 제철화학, 거평화학, 한남투자증권이었는데 나머지 15개는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였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자발적 구조조정, 스스로 그룹 해체 선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5월 거평그룹은 산하 23개 기업에 2조 원이 넘는 부도로 공중분해됐습니다. 30대 그룹에 진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건데요.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나승열 회장은 파산 후 형사 책임으로 옥고까지 치르게 됩니다. 1979년 설립부터 1998년 해체까지 딱 19년 거평그룹의 역사는 이렇게 막을 내렸죠. 그룹 해체 이후 살아남은 계열사들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거평 제철화학은 그룹 해체 후 한아름 종합금융이 대주주가 되면서 원래 이름인 제철화학으로 돌아갔습니다. 2000년에는 동양화학공업, 지금의 OCI에 매각됐고 거평화학 역시 주인이 바뀌면서 다른 화학 계열사로 편입됐거든요. 법정 관리 중에 인수했던 산미 화인세라믹스는 그룹 해체 후 2001년에 폐업 정리됐는데 일부 직원들이 1999년에 에디코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동대문의 랜드마크였던 거평 프레아의 운명도 비슷했는데요. 이 쇼핑몰을 운영하던 거평개발은 그룹 해체 후 1999년에 프레아 타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07년에는 KD 프레아 PFV에 쇼핑몰을 넘기고 이듬해 폐업했거든요. 지금 이 건물은 현대 아울렛 동대문점으로 재탄생해서 완전히 다른 주인의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3년 100% 분양 성공에 1,000억 원의 이익을 안겨줬던 그 건물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거평이라는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 된 거죠. 1990년대 후반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 기아, 한보, 쌍용, 산미 같은 대형 그룹들이 해체되거나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거평도도 이 그룹들과 함께 재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름이 됐는데요. 재계 28위까지 올랐던 그룹이 자발적 해체 선언 이후 공식적인 순위표에서 완전히 퇴장한 겁니다. 지금 거평그룹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 그룹의 몰락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거평그룹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인수합병과 외형 위주의 성장이었습니다. 대동화학, 대한중석, 라이프유통, 한국양공유통까지 매년 서너 개에서 5개 회사를 사들이면서 시너지나 수익성보다는 덩치 키우기에 집중했거든요. 인수한 회사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내기도 정해 다음 인수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됐고 이게 결국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큰 문제였는데요. 거평 프레아를 비롯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개발 프로젝트에 수익 구조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경기가 꺾이면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이 동시에 흔들리거든요. 1997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거평의 주요 수입원을 직격으로 타격했고 이게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시킨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취약한 재무 구조와 레버리지 고착화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인데요. 매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사이를 오가면서도 이익은 200억 원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익률 1% 담지세 구조로는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대출 회수 압박이 시작되면 버틸 체력이 없었던 거죠. 외환 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속 금융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 실패도 있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로 신규 대출이 축소되고 만기 연장이 거부되면서 기존 여신 회수가 가속화됐습니다.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이미 누적된 부채와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손쓸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국 1998년 5월 15개 계열사 부도 처리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고 이건 그룹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인 동시에 재계에서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인 선택이었습니다. 거평그룹의 몰락은 IMF 외환위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진 사건이 아니라 19년 동안 축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외부 충격을 만나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외유 위주의 인수합병,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레버리지 성장의 한계,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재계 28위 그룹이 단 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든요. 매출 2조 원이라는 숫자가 이익 200억 원이라는 실체를 가릴 수 없었고 빠른 성장이 견고한 기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거평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는 기업들이 있고 부동산 개발에 올인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거평그룹의 사례는 이런 전략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성장의 질이고 외형보다 중요한 건 내실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거평은 2조 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증명했거든요. 1979년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서 1997년 재계 28위까지 올랐다가 1998년 완전히 사라진 거평그룹. 29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재벌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